불안에 떠는 거, 그게 인간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또 사건을 제가 듣게 돼가지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아픔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이겠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아픔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생각하면 착잡해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 순간에도 그나마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도록 해줬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훈아 선생님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나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윤석열과 나훈아 두 사람에게 열광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사설이 나왔습니다. 나훈아, 윤석열, 오죽하면 두 형님에게 열광하랴. 사설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훈아가 추석 연휴를 평정했던 것은 무대에서 훌렁훌렁 옷을 벗어제꼈기 때문이 아니다. 사한 권력을 향해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꾸짖은 거, 그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노련한 전략가에 대중의 심금을 쥐락펴락하는 데 도같은 나훈아의 큰 그림에 시청자들이 맥없이 포획됐다라고 보는 쪽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의 추석 콘서트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음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됐건 일상생활이 됐건 수많은 사람들이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형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을 외쳤죠. 해당 사설에서는 이런 식의 나훈아 신드롬이 나훈아 선생님의 큰 그림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KBS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쇼의 시작은 위기감이었다. 명분은 코로나 사태로 절망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는 거였지만 위기에 빠진 거는 나훈아도 마찬가지였다. 그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훈아 선생님도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나훈아 선생님은 일체의 방송 출연 없이 1년에 한 번 대형 콘서트로 존재감을 과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코로나는 뜻밖의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반 가수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방송 출연을 안 하시다 보니까 더더욱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례없는 트로트 붐도 나훈아 선생님을 압박했었죠. 지상파까지 트로트 전쟁에 뛰어든 가운데 이명웅, 영탁 등 젊은 스타들이 트로트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콘크리트 지지층이 6070 여인들마저 장민호, 김호주 이런 사람들한테 목을 메고 있는 판이었죠. 대형 콘서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로트가 점점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젊은 가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나훈아 선생님이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거듭나야 할 KBS로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죠. 괴력의 카리스마 퍼포먼스로 원조의 진가를 보여줬고 노 개런티의 나라 훈장도 거절했다라는 나훈아가 거대 방송과 권력을 풍자하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외치니까 전국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얼핏 지금 저 사설을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나훈아 선생님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요리조리 계획적으로 다 이게 치열하게 짜놔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승부수를 띄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의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였을 때 계획되어 있고 의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훈아 선생님이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국민들이 KBS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들 나훈아 선생님이 KBS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거에 어떤 국민들이 도대체 호응을 해주겠습니까? 나훈아 신드롬이 생기고 나훈아 콘서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의도도 없었지만 그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의 인생이 바로 성공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나훈아 선생님이 생각했던 삶의 본질이 뭐였던 겁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수십 년 동안 나훈아 선생님이 살아왔던 것입니까? 간단한 것이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딴따라처럼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자유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예술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 그 정체성이 바로 나훈아 선생님의 본질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무리 무슨
무슨 뭐 훈장을 준다라고 해도 훈장 그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불러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라고 해도 공연 안 가겠다.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은 계획되어 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되어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에 충실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게 수십 년 동안을 살아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되돌아봤었을 때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거, 끊임없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 계속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통이 오늘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인간은 불안에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도대체 우리에게 평온함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어떤 누구에게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한 결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떨쳐내야 되겠다, 불안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끊임없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감이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훈장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거 거부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불렀다라고 해도 쫓아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2020년에 가을이 되게 되면 내가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대박을 칠 수 있겠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때 2020년의 가을의 그 순간에, 그 콘서트가 대박이 났던 그 순간에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계획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현재 지금 이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은 계속해가지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미래의 어떤 순간이 되게 되면 나의 삶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름답게 되어 있을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내일 그냥 잘 되겠지 뭐, 1년 뒤에도 성공했겠지 뭐, 이런 식의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자 정체성의 확립인 것이죠. 아무리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충실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남들이 봤었을 땐 고통의 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이 틀림없이 미래의 어떤 순간에서 되돌아봤었을 때는 반드시 성공의 발판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기를 품고 있는 누군가는 나훈아쌤의 콘서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몇 월 며칠에 이걸 했고, 또 수상도 이렇게 거부했고, 또 불렀던 것도 안 갔던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들 만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남들이 나의 어떤 의도를 모르고 아무리 남들이 나의 상황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데는 남의 평가가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막 돈이 됐건 직업이 됐건 평판이 됐건 명성이 됐건 존경심이 됐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떨쳐내고 고독하게 단독자로 혼자만의 시간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해내고 그 질문에 답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알지 못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 단순한 질문조차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봤을 때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면으로 자기를 뒤덮고 있는 사람은 나훈아쌤의 콘서트의 성공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야, 걔가 그렇게 수상을 거부했던 거, 그렇게 정부가 부르는 걸 안 갔던 것도 다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 그저 나훈아쌤은 자기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에 불과했던 것인데 말이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나훈아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이 사람들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계산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충실하게 알고 그 정체성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신드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식으로 SNS에 뭘 과시하고 끊임없이 과시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낸 인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본질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식에 덮여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의 목소리는 목소리의 크기는 작다라고 할지라도 울림은 큰 것이고 그 울림이 신드롬을 만들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 원래는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귀에 익은 이유는 한 유명 작가의 소설 제목이었고 또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역경을 딛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지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구절 때문에 코뿔소의 뿔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뿔이 2개 있다는 점입니다. 큰 뿔이 하나 있고 바로 뒤에 작은 뿔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큰 뿔, 작은 뿔이 앞뒤로 나란히 솟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에 있는 검찰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대전고검, 대전지검 두 곳 검찰의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수사관이 했던 발언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님을 뵐 때마다 무소가 떠오릅니다. 네, 이 무소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말문을 연 이유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이 윤 총장을 무소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의 칼을 들이대는 돌팔애기 마치 무소를 닮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그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는 큰 뿔과 작은 뿔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큰 뿔은 총장님이 맞되 작은 뿔은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총장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수사관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꺾이지 마십시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어서 수사관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총장님, 현재 상황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살아있는 권력에 홀로 맞서 있는 큰 뿔이라면 자신 같은 아래 수사관은 그 뒤를 받쳐주는 작은 뿔이 되겠다고 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수사관의 발언이 끝난 뒤 윤 총장은 짧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마 윤 총장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을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충돌과 대결을 자세히 분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발언 그리고 검사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인 정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고 문재인 정권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나라가 똑바로 나아갈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갈림길이 여기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게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환우 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 2프로스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튿날인 목요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한우 검사는 어떤 사람? 이라는 글을 올려서 공격 좌표 찍기에 나섰고 바로 이어 42분 뒤 추미애 장관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라는 사실상 인사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추미애 전 현직 법무장관인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검사들의 마음 불꽃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들에겐 디지털 검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1일 현재 댓글 연판장의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공개하면서 커밍아웃한 일선 검사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는 70여 명의 검사가 실명 댓글을 달았고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239명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둘을 합하면 310명이 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 숫자는 2200명쯤 됩니다. 이제 막 임명된 초임 검사부터 맨 위 검찰총장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반발하고 있는 실명 공개 검사가 310명이라면 2200명의 14%입니다. 7명의 1명꼴입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검사들이 대부분인 커밍아웃 검사가 300명이 넘는다면 유학, 파견, 초임검사를 제외하고 실제 일하는 평검사의 50% 정도가 동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검사들의 댓글 연판장은 일반인들이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에 다는 댓글과는 많이 다릅니다.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실명 댓글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다 검찰에서 쫓겨나면 변호사로 개업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법률 시장 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변호사로 개업해도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목숨 걸고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러한 검사들의 숫자가 더 크게 불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에게 확실하게 인사 보복을 한다는 것을 지난번 4차례 인사 학살로 예외 없이 증명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말로 이완우 검사에게 보복 인사를 하겠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검사의 50% 이상이 자신과 식솔들의 모든 것을 걸고 추 장관의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전횡에 들고 일어선 것이며 윤 총장이 무소의 큰 뿌리라면 자신들은 한 몸에 솟아난 운명 공동체처럼 무소의 작은 뿌리 되겠노라고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그 눈물겨운 응원의 목소리를 듣고 윤 총장도 소구름을 울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 장관의 입에서 이런 실토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추 장관도 놀랐다는 뜻입니다. 추 장관만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청와대도 집권 세력도 문 대통령도 놀랐을 것입니다. 검사들만 수사관들만 그럴까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 언론인들, 군인들, 회사원들, 학생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문정권을 지켜주었다. 조국 사태, 울산 선거 공작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아들 사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 등등을 거치면서 문정권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방역을